새벽 5시를 막 넘긴 시계바늘에 맞춰 한지혜는 눈을 떴다. 2층짜리 넓은 집은 아직 어둠과 초겨울의 찬 기온에 잠겨 있었다. 옆에 킹사이즈 침대는 여전히 반듯하게 펴져 있었고 주름 하나 없었다. 남편 정중위, 정정우 중령은 정확히 378일 전 군 명령으로 중동 파병을 떠났다. 큰딸 정수미는 작년부터 대학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제 남은 건 지은이와 침묵의 벽들, 그리고 오래된 친구처럼 떠나지 않는 허리 통증뿐이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며 허리를 꽉 끌어안았다. 꼬리뼈에서 목 뒤까지 뜨거운 쇠막대가 척추를 관통하는 듯한 찌릿한 통증이 밀려왔다. 28년째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매일 서고, 숙이고, 들고, 부축하며 보낸 몸이 이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지은은 침실을 빠져나와 부엌불을 켜고 찬물 한 모금에 진통제를 삼켰다. 욕실 거울 속 52살 여자가 피곤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긴 머리는 여전히 새까맣지만 눈꼬리에는 외로움의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또 하루가 시작됐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코트를 걸치고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지은이 다니는 구 복지센터는 좁은 골목 안쪽 낡았지만 따뜻한 건물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과장님이 그녀를 불렀다. 지은 씨, 좋은 소식 있어요. 차마 한방클리닉에서 우리 노인들 대상 무료 침술 프로그램 전액 후원해준대요. 오늘 오후에 원장님이 직접 오셔서 회의한다는데. 차마. 그 이름만 들어도 지은의 심장이 한번 세게 뛰었다.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한의원, 원장이 젊고 실력 좋고 배우 뺨치는 외모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지은은 어색하게 웃으며 여전히 허리를 감싸 안았다. 오후 3시요? 알겠습니다. 꼭 나갈게요. 오전 내내 서류에 집중하려 했지만 허리 통증은 분초를 괴롭혔다. 서류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일 때마다 입술을 깨물지 않으면 신음이 새어나올 지경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동료들이 밥을 먹자고 해도 고개를 저었다. 책상에 엎드려 숨을 고르며 통증을 견뎠다. 2시 50분, 지은은 차마 한방클리닉이라는 유리 간판이 붙은 현대적인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은은하게 퍼지는 약초 냄새가 따뜻하고 포근했다. 문을 밀고 들어가려는 순간 등 뒤에서 남자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복지센터 한지은 선생님이시죠? 돌아보는 순간 지은은 들고 있던 자료를 떨어뜨릴 뻔했다. 자신보다 한 머리도 더 큰 키에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 얼굴은 각진데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뒤로 넘긴 머리,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어 사람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미소였다. 네, 한지은입니다. 저는 여기 원장 서준혁입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손, 길고 따뜻하고 단단한 수천 명을 치료해온 손이었다. 짧은 악수 한 번에 지은은 허리가 힘이 나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작은 원목 회의실, 대나무 찻상 너머로 둘은 마주 앉았다. 준혁은 노트북을 열어 주차별 협력 계획을 유려하게 설명했다. 전문적이면서도 매끄러운 말투. 그런데 몇 분 만에 그가 불쑥 말했다. 지은 선생님, 오른쪽으로 조금 치우쳐서 걸으시죠. L4-L5V가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지은은 깜짝 놀라 입이 벌어졌다. 어떻게 아셨어요? 직업병입니다. 10년 넘게 사람 걸음만 봐도 알죠. 그가 웃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다. 얼마나 되셨어요? 참으신지. 지은은 한참 망설이다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이 파병 간 뒤로 집안일도 혼자 하고 일도 서서 하니까 거의 2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준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에 연민이 스쳤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회의는 40분 만에 깔끔하게 끝났다. 지은이 일어나 인사하려는 순간 허리에서 다리까지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 덮쳤다. 몸이 앞으로 꼬꾸라졌다. 자료가 바닥에 쏟아졌다. 순간 단단한 팔이 허리를 감아 그녀의 몸무게를 온전히 받아냈다. 낯선 만자의 체온이 얇은 옷 너머로 전해졌다. 지은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갑자기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준혁은 조심스레 그녀를 다시 의자에 앉히고 무릎을 꿇고 앉아 허리 아래를 부드럽게 주물렀다.
전문적이면서도 정확한 손놀림. 그런데도 손끝이 옷 위를 스칠 때마다 지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남자가 이렇게 만져준 적이 있었던가. 급하게 끝내버리던 남편의 손길이 아니라 조심스럽고 천천히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라도 되는 듯한 손길이었다. 여기가 많이 경직돼 있네요. 오늘 집에 가셔서 뜨겁게 찜질하시고 내일 오세요. 제가 따로 봐드릴게요. 비용은 안 받을게요. 지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깊고 따뜻한 눈과 마주쳤다. 아, 폐가 될까봐. 선생님은 우리 클리닉의 소중한 파트너세요. 선생님 건강도 제 책임이에요. 그가 웃었다. 차가운 방안이 환해지는 미소였다. 지은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집에 가는 길, 준혁은 통증이 있는 상태로 운전하면 위험하다며 직접 차로 데려다 주었다. 차 안은 그의 가운에서 나는 약초 향과 남성적인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뒤섞여 이상하게 숨이 막혔다. 둘은 별로 말을 하지 않았다. 가끔 사무적인 대화 몇 마디. 하지만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실이 둘을 서서히 끌어당기는 듯한 침묵이었다. 집 앞에 차가 서자 지은이 문을 열기 무섭게 뒤에서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내일 오후 3시 꼭 오세요. 방 따로 비워둘게요. 돌아보니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에 내려앉아 눈동자를 반짝이게 했다. 네, 감사합니다. 문이 닫히자 지은은 벽에 등을 기대고 섰다. 아직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그가 잡아주던 허리에 온기가 남아있었다. 남편 말고 다른 남자 때문에 심장이 이렇게 뛴 게 언제였던가. 그날 밤 넓은 침대에 누운 지은은 천장만 바라봤다. 허리 통증은 여전했지만 이상하게 괴롭지 않았다. 대신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에 작은 불씨가 튀긴 듯 가슴이 간질간질하고 설렜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다. 오랜만에 한지은은 어둠 속에서 미소 지으며 잠들었다. 다음 날 오후 정확히 2시 55분. 한지은은 다시 차마 한방 클리닉의 유리문 앞에 서 있었다. 연한 베이지 니트 원피스, 아래로 묶은 낮은 포니테일. 최대한 평범해 보이려고 했지만 가방끈을 꽉 쥔 손이 그녀의 설렘을 고발하고 있었다. 밤새 허리 통증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이 오늘 여기 온 가장 큰 이유는 아니었다. 준혁은 로비 카운터에서 젊은 간호사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마자 말을 끊고 빠르게 걸어왔다. 오늘은 하얀 가운 대신 연한 회색 셔츠, 소매를 걷어올려 단련한 팔뚝이 드러나 있었다. 그가 웃었다. 눈꼬리가 초승달처럼 휘는 익숙한 미소였다. 정확하시네요. 방 막 정리했어요. 그는 그녀를 반짝이는 원목 복도로 안내했다. 약초 냄새가 점점 진해졌다. 맨 끝방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노란 조명, 하얀 시트가 깔린 치료 베드, 작은 국화 화병과 계피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디퓨저. 문이 닫히는 순간 공간은 단숨에 둘만 남았다. 엎드려 주세요. 오늘은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지은이는 순순히 엎드렸다. 얼굴을 동그란 구멍이 뚫린 베개에 묻었다. 문을 잠그는 철컥 소리가 들렸다. 잠금은 아니었지만 그 작은 소리만으로도 허리가 화끈 달아올랐다. 준혁은 손을 씻고 따뜻한 오일을 손바닥에 덜어 비볐다. 얇은 니트 원피스 위로 그의 손이 내려앉는 순간 온기가 퍼졌다. 긴장 풀어요. 근육을 너무 꽉 잡지 마세요.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다. 딱딱하게 굳은 곳을 정확히 찾아냈다. 누를 때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픈 게 아니었다. 찌릿하고 저리고 너무 시원해서 소리가 나올 뻔했다. 오일이 스며들며 계피와 박하향이 뒤섞여 머리가 아찔해졌다. 여기 오래 참으셨죠? 그의 낮은 목소리가 바로 위에서 들렸다. 오른쪽 허리 근육이 거의 돌덩이예요. 너무 많이 참고 버티셨어요. 지은이는 작게 네 하고 대답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혼자 집안일하고 아이 키우고 남편 없는 밤을 견디며 늘 참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의 손이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갔다. 골반뼈 바로 위. 여전히 전문적이지만 온기와 압력이 피부 한 치 한 치를 의식하게 만들었다. 숨이 무거워졌다. 여기도 영향을 받았네요. 좀 깊이 풀어야겠어요. 조금 아플 수 있어요. 엄지손가락이 꼬리뼈 바로 위를 세게 눌렀다. 전기가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지은이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살짝 들며 베개를 꽉 쥐었다. 아,
아야, 너무 아프세요? 그가 황급히 힘을 뺐다. 아니에요. 그냥 낯설어서요.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귀끝까지 빨갛게 물들었다. 잠시 침묵, 그리고 아주 작은 한숨이 들렸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쌓아올린 껍질을 살짝 갈라놓았다. 지은이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눈가가 시큰거렸다. 울지는 않았다. 그저 깊게 숨을 들이셨다. 저 이혼한 지 3년 됐어요. 그의 목소리가 이번엔 더 가까이, 거의 귓가에 닿았다. 3년 동안은 나도 누군가를 다시 좋아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하고, 환자 보고, 혼자 집에 가고, 반복만 했죠. 지은이는 가만히 있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그가 들을까봐 무서웠다. 그런데 선생님을 보고 걸음걸이만 봐도 아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다들한테 웃어주고 끝까지 버티는 모습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의 손이 더 이상 누르지 않고 그냥 허리 위에 살짝 얹혀 있었다. 손바닥에 핏줄 하나하나가 느껴졌다. 선생님도 누군가에게 소중히 여겨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 질문에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남편은 늘 조금만 더 참아, 나 임무 가야 해 라고 했고, 딸은 공부와 친구들로 바빴고, 동료들은 그녀를 믿음직한 큰언니로만 보았다. 누가 언제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괴롭냐, 아프냐, 사랑받고 싶냐고 물어봤던가. 지혜은은 고개를 돌렸다. 베개 구멍 너머로 그의 얼굴 일부만 보였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의사가 환자를 보는 눈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보는 눈빛이었다.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준혁은 쓸쓸하게 웃었다. 그럼 제가 그 답을 다시 찾아드릴게요. 그 뒤로 손길은 훨씬 부드러워졌다. 치료라기보다는 쓰다듬는 것 같았다. 목덜미가 살짝 드러날 때마다 손끝이 스치자 심장이 멈출 것처럼 뛰었다. 작은 방 안은 약초 향과 두 사람의 숨소리만 가득했다. 30분이 꿈처럼 흘렀다. 일어서자 허리가 날아갈 듯 가벼웠다. 몇 년 묵은 짐을 누가 내려놓아 준 것 같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가벼워졌어요. 준혁은 따뜻한 약차를 건넸다. 다음 주에도 와주세요. 경과를 더 보고 싶고, 그리고 그는 잠시 눈을 피했다가 다시 똑바로 바라봤다. 선생님을 다시 보고 싶어요. 의사로서가 아니라. 지혜은은 잔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거절해야 한다고 머릿속이 외쳤다. 남편이 있다고, 52살이라고,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하지만 그 진심 어린 눈을 보고는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졌다. 다음 주에 올게요. 문 앞에서 준혁은 그녀의 코트를 들어주었다. 자연스럽게 팔을 넣게 도와주고 옷깃을 올려주며 손끝이 목덜미를 스쳤다. 그 찰나 둘 다 동시에 멈췄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바라봤다. 밖에 나왔을 때 해가 이미 저물어 있었다. 찬바람이 코트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가슴은 뜨거웠다. 허리 통증은 사라졌다. 대신 달콤하고 죄책감이 들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가득 차 있었다. 다음 주 그녀는 알았다. 이번엔 허리 때문이 아니라 그를 만나러 갈 거라는 걸. 그 후 몇 주가 길고 달콤한 꿈처럼 흘렀다. 매주 수요일 준혁은 복지센터로 직접 와서 어르신들을 진찰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긴 줄을 서서 젊은 원장이 손끝이 신기하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다. 그가 오는 진짜 이유는 어르신들만이 아니라는 걸. 서류를 더 가져오겠다며 다음 주 일정을 논의하겠다며 그녀의 방에 들어올 때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한순간, 그 짧은 한순간에 온 세상이 흐려졌다. 말은 없었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지혜은의 허리 통증은 3번 만에 거의 사라졌다. 그런데도 그녀는 여전히 차마 한 방원을 빠지지 않고 찾았다. 한 번 더 봐달라, 협력 서류를 전하러, 그런 핑계를 대며. 준혁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저 미소 지으며 복도 끝 작은 방을 비워두고 문을 잠그고 커튼을 내리고 시간을 꿀처럼 느리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었다. 그들은 선을 넘지 않았다. 필요 이상으로 길게 닿는 손, 평소보다 길게 이어지는 안부 인사, 떨어지지 않는 눈빛, 그 억제된 감정 때문에 모든 게 몇 배는 더 뜨거웠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운명이 찾아왔다.
지혜은은 분기 보고서를 끝내려고 센터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11월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천둥 같았다. 주차장으로 뛰쳐나갔을 때 이미 몸이 반쯤 젖어 있었다. 키를 꼽는 순간 차가 죽었다. 헤드라이트가 깜빡이다 꺼졌다. 군안차를 불렀더니 폭우로 도로가 막혀 1시간은 더 걸린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녀는 차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떨고 있었다. 창문 틈으로 비가 스며들어 뼛속까지 시렸다. 그때 검은 SUV 한 대가 바로 옆에 섰다. 창문이 내려가고 노란 가로등 아래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지혜은 선생님?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속눈썹에 빗물이 맺혀 있었다. 준혁아. 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차문을 열고 우산을 들고 내려와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려주었다. 제 차 타세요. 차는 그냥 두셔도 돼요. 내일 제가 사람 보내서 고칠게요. 생각할 틈도 없었다. 지은은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작은 우산은 두 사람을 다 가리지 못했다. 준혁의 어깨가 흠뻑 젖었지만 그는 우산을 온통 그녀 쪽으로 기울였다. 차에 오르자 히터를 세게 틀고 수건을 건네주었다. 빗물과 익숙한 향수 냄새가 뒤섞여 좁은 차 안이 달콤하게 숨막혔다. 차는 물에 잠긴 도로를 천천히 헤치며 나아갔다. 라디오에서 이문세의 옛 발라드가 흘러나왔다. 비가 오면 마음이 예전으로 돌아가네. 준혁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차가워서 쉬어 있었다. 선생님은 가끔 자신이 끝없이 비 맞고 있는 사람 같다고 느껴본 적 있으세요? 지혜은은 그를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번갈아 비추고 어둡혔다. 매일 그렇게 느껴요. 그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 혼잣말처럼 이어갔다. 이혼하고 나서 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 있고 친구 있고 병원도 잘 되고. 근데 밤에 혼자 있으면 빗소리가 제일 무서웠어요.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확 다 들리니까. 지혜은의 가슴이 쿡 찔렸다. 그녀는 조심스레 아주 가만히 핸들을 꽉 쥐고 있는 그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준혁아, 나도 그래. 남편은 파병하고 딸은 다 컸고 넓은 집에 부엌불 하나만 켜져 있어. 내가 제일 무서운 건 시계 소리야. 시간이 계속 가는데 나는 제자리라는 걸 알려주니까. 두 손이 저절로 얽혔다. 그의 손바닥은 뜨거웠다. 밖에 찬 공기와 정반대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은 길 내내 그렇게 잡고 있었다. 집 앞에 차가 서자 비는 여전히 퍼붓고 있었다. 준혁은 시동을 껐다.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그녀를 돌아봤다. 지혜은 선생님? 그녀도 그를 바라봤다. 어둠 속 그의 눈이 불타고 있었다. 선생님께 가족이 있다는 거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선생님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매일 밤. 지혜은은 목이 메웠다. 나도 그렇다고 말하고 싶었다. 할머니들에게 웃는 너를 볼 때마다, 내 허리를 만지는 손길이 스칠 때마다 당장이라도 안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다고. 결국 그녀는 한마디만 겨우 뱉었다. 나도 그래.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물러날 틈을 주듯이. 하지만 지은은 물러나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 그의 입술이 닿았다. 가볍게 허락을 구하듯이. 그러나 곧 깊어졌다. 뜨겁고 절박하고 절실한 키스였다. 비냄새, 약초 냄새, 서로의 체온이 뒤엉켰다. 그의 팔이 허리를 감아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사라질까봐 두려운 듯이. 그들은 차 안에서 쏟아지는 빗 속에서 오랜 사막을 건너 마침내 물을 만난 사람들처럼 키스했다. 입술이 떨어졌을 때 둘 다 숨을 헐떡였다. 준혁은 이마를 그녀의 이마에 맞댔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혜은 씨, 세상을 다 줄 순 없어요. 다만 다시는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만 약속할게요. 허락만 해주신다면. 지혜은은 눈물이 흘렀다. 빗물과 섞여서. 무서워. 뭐가? 멈출 수 없을까봐. 준혁은 그녀의 눈꼬리에 입 맞추며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럼 멈추지 말아요. 그녀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다시 키스했다. 이번엔 아무것도 억누르지 않았다. 그의 손이 머리카락 속으로 파고들고 그녀의 손은 그의 어깨를 세게 움켜쥐었다. 놓으면 영영 잃을 것처럼. 다른 차의 헤드라이트가 스쳐 지나가자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떨어섰다. 준혁은 우산을 들고 그녀를 대문까지 바래다 주었다.
작은 우산 아래 두 사람은 거의 붙다시피 서 있었다. 숨결이 서로에게 닿았다. 내일 시간 되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돼. 오후 3시 병원으로 오세요. 일찍 문 닫을게요. 우리 둘만. 지혜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벽에 기대어 가슴을 끌어안았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아플 지경이었다. 그날 밤 비는 여전히 퍼붓고 있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한지혜은은 춥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 방금 타오르기 시작한 불꽃이 뜨겁고 위험하고 아름다워서 스스로가 무서울 지경이었다. 내일 그녀는 갈 것이다. 이번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토요일 오후 3시 차마 한방원은 텅 빈 별세상 같았다. 아침부터 진료 휴식 팻말이 걸리고 모든 커튼이 쳐져 있었다. 복도 끝 그 익숙한 치료실 문틈으로만 따뜻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다. 한지혜은은 문 앞에 서서 가방끈을 꽉 쥐었다. 심장이 귀까지 울릴 정도로 뛰었다. 와인빛 브이넥 니트 원피스, 풀어내린 머리, 연한 붉은 립스틱.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오직 한 남자를 만나기 위해 화장했다. 노크하기 전에 문이 열렸다. 준혁은 가운을 입지 않았다. 얇은 검은 셔츠, 맨 위 2개 단추를 풀어 쇄골과 단단한 가슴골이 드러나 있었다. 눈이 휑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했다. 들어와, 지은아. 선생님도 누나도 아닌 그 이름 한마디에 무릎이 풀렸다. 문이 닫히고 잠금이 철컥 소리를 내는 순간 준혁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인사도 망설임도 없었다. 그냥 세게 사라질까 두려운 듯 안았다. 지혜음도 그의 허리를 감았다. 뺨을 그의 가슴에 묻자 미친 듯이 뛰는 심장 소리가 그녀의 것과 하나가 되었다. 밤새 기다렸어. 귀에 닿는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안 올까봐 무서웠어. 나도 올 용기가 안 날까봐 무서웠어. 그가 고개를 숙였다. 차 안에서의 부드러운 키스가 아니었다. 거칠고 절박하고 숨까지 삼킬 듯한 키스였다. 혀가 얽히고 손이 머리카락을 쥐어 살짝 뒤로 당기자 목이 젖혀졌다. 지은은 망설임 없이 셔츠 단추를 풀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셔츠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뜨거운 피부, 단단한 복근, 희미한 조명 아래 선명한 근육선. 지혜은의 입술이 그의 목을 지나 쇄골을 스치자 준혁이 낮게 신음했다. 그는 그녀를 번쩍 안아 새 하얀 시트를 깐 치료 베드에 눕혔다. 보고 싶었어. 제대로. 그의 목소리는 거의 애원에 가까웠다. 지혜은은 숨을 몰아쉬며 그를 올려다봤다. 준혁이 천천히 원피스 지퍼를 내렸다. 니트가 어깨를 벗어나자 아침에 일부러 고른 검은 레이스 브라가 드러났다. 그는 숨을 멈췄다. 눈이 어두워졌다. 세상에, 너무 예뻐. 입술이 쇄골에 닿고 가슴골을 따라 내려가며 브라훅을 풀었다. 풍만한 가슴이 레이스에서 튀어나오자 그는 놀란 듯 또 경외하듯 바라봤다. 52살인데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진짜 믿기지 않아. 지은이 부끄러워 손으로 가리려 하자 그는 손목을 잡아맞고 한치 한치 입 맞추며 내려갔다. 한쪽 젖꼭지를 입에 넣고 살짝 빨다가 점점 세게 혀로 빙글빙글 돌리자 지은은 허리를 껑충 들며 처음으로 신음이 터졌다. 다른 손은 반대쪽을 문지르며 젖꼭지를 꼿꼿하게 세웠다. 준혁아, 나 못 참겠어. 그는 입을 떼고 시익 웃었다. 아직이야. 이제 시작이야. 원피스와 팬티를 한 번에 벗겨냈다. 지은은 노란 조명 아래 완전히 벌거벗었다. 50이 넘은 몸인데도 하얗고 탱탱한 살결, 여전히 아름다운 곡선. 준혁은 베드 끝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허벅지를 들어 부드럽게 벌렸다. 먹고 싶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입술이 가장 민감한 곳에 닿았다. 아래에서 위로 길게 핥아올리며 부풀어 오른 클리토리스를 멈춰 세웠다. 지은은 작게 비명을 지르며 시트를 움켜쥐었다. 그는 세게 빨아들이고 혀로 원을 그리며 가끔 통째로 입에 넣었다가 툭 놓아 진공 같은 쾌감을 주었다. 준혁아, 안 돼. 나갈 것 같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속도를 올렸다. 한 손가락, 두 손가락이 미끄러이 들어가 구부러지며 정합한 지점을 찾았다. 몇 초 만에 지은은 활처럼 허리를 껑충 들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절정에 올랐다. 몸이 떨리고 눈물이 흘렀고 따뜻한 애액이 시트를 적셨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입술이 반짝였다. 많이 나왔네. 너무 예쁘다.
그는 일어나 남은 옷을 모두 벗었다. 팬티에서 튀어나온 그것을 본 지은은 숨을 삼켰다. 크고 단단해서 무서웠다. 들어갈 수 있을까? 그는 웃으며 입을 맞췄다. 아이 하나 낳은 몸이야. 충분해. 천천히 할게. 콘돔을 끼우고 이미 흠뻑 젖은 입구에 머리를 대고 천천히 밀어넣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꽉 차는 느낌에 아프면서도 너무 좋았다. 끝까지 들어갔을 때 둘은 동시에 길게 신음했다. 너무 조여. 미치겠어.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그러다 점점 빨라졌다. 한 번 찔릴 때마다 가장 깊은 곳을 찔러 미칠 것 같았다. 지은은 그의 등을 세게 끌어안고 손톱을 받고 그의 이름을 연신 불렀다. 더 세게. 준혁아, 더. 그는 속도를 높였다. 허벅지가 부딪히며 축축한 소리가 났다. 치료 베드가 삐걱거렸고 거친 솜소리와 참지 못한 신음이 뒤섞였다. 준혁은 키스를 하며 혀를 얽고 아래로는 미친 듯이 움직였다. 나갈 것 같아. 안 해. 같이. 두 번째 절정이 동시에 왔다. 지은은 소리를 지르며 몸을 떨어야 했고 그를 꽉 조였다. 준혁은 낮게 으르렁거리며 끝까지 받고 멈췄다. 온몸을 부르르 떨며 콘돔 안에 다 쏟아댔다. 둘은 그대로 누워 숨을 헐떡였다. 준혁은 콘돔을 빼고 버린 뒤 그녀를 끌어안고 누웠다. 지은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직도 미친 듯이 뛰는 심장. 사랑해. 그가 머리에 입 맞추며 속삭였다. 지은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나도 사랑해. 밖은 이미 캄캄했다. 복도 끝 작은 방 안에는 서로의 숨소리와 오랜 방황 끝에 겨우 만난 두 몸의 온기만 남아있었다. 그들은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더 이상 옳고 싶지 않았다. 그 토요일 오후 이후 한지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아무도 모르게 낮에는 여전히 복지센터의 성실한 한지은이었다. 노인들에게 부드럽게 웃고 딸에게 꼼꼼한 답장을 보내고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평소처럼 보였다. 하지만 밤이 내리면 2층 집은 둘만의 비밀 낙원이 되었다. 준혁은 거의 매일 저녁 찾아왔다. 차는 두 블럭 떨어진 곳에 세우고 좁은 골목을 걸어 뒷문으로 들어왔다. 두 번째 주부터는 이미 열쇠를 쥐고 있었다. 큰 불은 켜지지 않았다. 거실 스탠드에 희미한 노란 불빛 혹은 침실의 촛불뿐. 여름비 비가 처마 끝을 두드리는 소리는 안에서 새어나오는 신음과 헐떡임을 완벽하게 덮어주었다. 그들은 집안 구석구석에서 사랑을 나눴다. 남편이 뉴스를 보던 가족 소파 위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았던 식탁 위에서, 샤워기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욕실 안에서 서로의 몸에 밀착된 채, 특히 지난 1년간 차디찼던 킹사이즈 침대는 이제 매일 시트를 갈아야 할 정도로 뜨거워졌다. 준혁은 3년간 굶주렸던 남자처럼 그녀를 원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밤은 문을 열자마자 그녀를 번쩍 안아 복도 벽에 밀어붙이고 잠옷만 걷어올린 채 전의도 없이 바로 들어왔다. 어떤 밤은 그녀를 무릎 꿇게 하고 뒤에서 머리카락을 쥐며 세게 박아 그녀가 베개를 깨물어야 할 정도로 소리가 커졌다. 또 어떤 밤은 미칠 듯 느리게 피부 한 치 한 치에 입을 맞추고 온몸을 핥으며 그녀의 맛을 기억에 새겼다. 지혜은은 더 이상 28년간의 충실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욕망에 빠진 여자가 되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갈구하고 귀에 닿는 쉔 신음을 사랑하고 항상 콘돔을 썼지만 그 안에서 터지는 느낌을 미친 듯이 원했다. 그녀는 스스로 위에 올라타 허리를 흔들었고 가슴이 위아래로 출렁이는 모습을 보며 그가 목을 젖히고 신음하는 걸 즐겼다. 입으로 그를 받아물고 천천히 점점 빠르게 결국 그가 견디지 못해 끌어올릴 때까지. 그들은 섹스만 한 게 아니었다.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준혁은 그녀 허벅지에 머리를 베고 감정 없다는 이유로 자신을 떠난 전처 이야기를 했다. 지혜은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혼자 남겨진 밤들,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했던 순간들, 늙어서 아무도 만져주지 않을까봐 두려웠던 날들을 털어놨다. 서로 울고 다시 서로를 안고 과거의 상처를 지우듯 사랑을 나눴다. 하지만 행복할수록 공포도 커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결혼 반지가 손가락을 조였다. 딸이 전화해서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밝아? 무슨 좋은 일 있어? 하고 물을 때면 억지로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남편이 돌아오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부대에서 온 문자.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정정우 중령이 임무를 마치고 완전히 귀국한다. 첫날부터 그녀는 말했다. 곧 돌아와. 우리 그만해야 해. 준혁은 그 말만 더 세게 안고 아직 그녀 안에 있는 채로 속삭였다. 지금 그 얘기 하지 마. 듣기 싫어. 그들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처럼 단 1초라도 더 붙잡으려는 듯 서로에게 뛰어들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밤 3번째로 끝난 뒤 거실 바닥에 누워 숨을 고르고 있는데 지은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수민이 고임이 떴다. 평소처럼 목소리를 가다듬고 받았다. 여보세요? 우리 딸? 잠시 침묵. 그리고 수민의 흥분한 목소리. 엄나, 아빠 전화 왔어. 장기 휴가 나와서 다음 달에 완전 귀국한대. 아빠가 우리 가족 제주도 가자고. 내가 어렸을 때처럼. 엄마 기쁘지? 지혜은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옆에 누운 준혁을 봤다. 가슴에 아직 땀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도 그녀를 보고 있었다. 눈이 어두워졌다. 엄마, 기쁘지?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럼 엄마 빨리 비행기표 예매해. 우리 다시 온 가족이 돼서 너무 좋아. 통화가 끊겼다. 지혜은은 전화를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준혁이 일어나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다. 나 어떡해 준혁아. 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머리에 입 맞추고 있다가 나지막에 말했다. 우리한테 아직 거의 한 달 남았어. 그 한 달만이라도 너를 온전히 갖고 싶어. 그 다음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지혜은은 고개 들어 그를 봤다. 눈물이 줄줄 흘렀다. 한 달만이야. 준혁은 쓸쓸하게 웃으며 눈물을 닦아주었다. 한 달이면 평생 기억할 수 있어. 그날 밤 둘은 잠들지 않았다. 2번 더 천천히 아프게 서로의 몸에 모든 감각을 새겼다. 하늘이 희부해질 무렵 준혁은 뒤에서 그녀를 안고 속삭였다. 앞으로 어떻게 되든 기억해줘. 한 남자가 너를 미치도록 사랑했고 네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섹시하다고 생각했고 그냥 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고. 지혜은은 몸을 돌려 오래도록 입을 맞췄다. 나도 절대 잊지 않을게. 창밖엔 다시 비가 내렸다. 이번엔 뼛속까지 시리게 차가웠다. 긴 겨울이 시작된다는 듯이. 그들이 선택한 마지막 날은 월요일이었다. 복지센터에서 동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특별 감사 행사가 열린 날. 어르신들께 선물을 드리고 단체 사진을 찍고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준혁은 하얀 가운을 입고 카메라 앞에서 환히 웃었지만 지은만이 알았다. 그의 눈꼬리가 붉었고 마지막 할머니께 선물을 드릴 때 손이 아주 작게 떨렸다는 걸. 점심이 지나고 모두 돌아가자 복도 끝 작은 방에는 둘만 남았다. 문은 잠갔다. 커튼은 쳤다. 불은 한 개만 켜서 희미한 노란빛뿐이었다. 준혁은 냉장고에서 봄에 담갔던 매실주를 꺼내 작은 잔 2개에 따랐다. 마지막으로 한 잔만 같이 해줄래? 지혜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잔을 든 손이 너무 떨려 술이 출렁였다. 잔을 부딪히지도 않고 말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단숨에 들이켰다. 달고 쓰디쓴 맛이 목끝을 타고 내려갔다. 이 연애 그대로였다. 준혁은 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다. 평소처럼 미친 듯이 덤벼들지도 않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 맞췄다. 영원히 잊지 않으려는 듯 손이 그녀의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었다. 너무 조심스러워서 지은은 눈물이 터졌다. 울지 마. 오늘은 웃기만 해줘. 그는 그녀를 안아서 침대에 눕히고 무릎을 꿇고 앉아 이마, 눈, 코, 입, 목, 가슴 하나씩 내려가며 입 맞췄다. 맞출 때마다 속삭였다. 여기 사랑해. 여기서 자꾸 얼굴 붉히니까. 여기 사랑해. 여길 만지면 작게 신음하니까. 여기 사랑해. 수민이를 낳아주고 가족을 먹여 살렸던 곳이니까. 지혜는 울음이 터져 그를 끌어안았다. 그는 배를 지나 허벅지, 발끝까지 내려갔다. 오래 서서 생긴 발뒤꿈치 굳은 살에도 옛날 제왕절개 흉터에도 입을 맞췄다. 그녀가 겪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려는 듯이. 다시 올라와서 옷을 모두 벗고 그녀의 옷도 모두 벗겼다. 알몸으로 서로를 안았다. 피부와 피부만 남았다. 준혁은 바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냥 그녀 위에 엎드려 계속 입 맞췄다. 둘 다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될 때까지. 마지막으로 콘돔 없이 들어가도 될까?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무것도 없이 너를 진짜로 느끼고 싶어. 지혜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는 천천히 맨살로 들어왔다. 뜨겁고 생생한 감촉에 둘 다 기리게 신음했다. 아주 느리게 깊게 움직였다. 눈은 한 번도 떼지 않았다. 나 봐. 눈 감지 마. 지금 이 얼굴로 기억해줘. 그들은 이별 의식처럼 천천히 사랑을 나눴다.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작별 인사였고 손을 잡는 건 말하지 못한 약속이었다. 절정이 다가오자 지은은 그를 꽉 끌어안고 울먹이며 속삭였다.
준혁아, 사랑해. 진짜 사랑해. 준혁은 그녀의 눈물을 키스하며 점점 빨라졌다. 마침내 둘은 동시에 소리 없이 절정에 도달했다. 숨소리와 심장 소리만 들렸다. 그는 깊숙이 쏟아냈다. 뜨겁고 가득하게.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다. 영원히 남기고 싶다는 듯이. 그렇게 한참을 누워 있다가 시계가 4시를 가리켰다. 준혁은 천천히 빠져나와 따뜻한 수건으로 그녀를 닦아주고 어린아이 다루듯 한 벌 한 벌 옷을 입혀주었다. 지혜은도 떨리는 손으로 그의 가운 단추를 채워주었다. 다 입히고 나서 둘은 마주 서 있었다. 할 말이 없었다.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와 함께 수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 일찍 마중 왔어. 아빠가 오늘 영상통화 하재. 문이 벌컥 열렸다. 수민은 문턱에 얼어붙었다. 눈앞에 머리 흐트러지고 입술 부은 엄마, 그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낯선 남자가 엄마 허리를 안고 있었다. 침대 시트는 구겨지고 섹스와 매실주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엄마? 수민의 목소리가 부서졌다. 눈물이 즉시 쏟아졌다. 엄마, 이게 뭐야? 지혜은은 허둥지둥 달려가 손을 뻗었다. 수민아, 엄마 설명할게. 뭐를 설명해? 수민이 소리쳤다. 목이 찢어져라. 아빠 다음 달에 온다고. 아빠 오는데 엄마가 이 남자랑 여기서. 준혁이 한 걸음 나섰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수민아, 다 내 잘못이야.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 수민이 획 돌아봤다. 눈이 새빨갛다. 당신 누구야? 차마 원장이지? 직업으로 엄마 꼬신 거야? 경찰 부를 거야? 지혜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딸의 다리를 붙잡았다. 통곡했다. 하지마. 제발.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엄마 잘못했어. 너무 외로웠어. 수미는 바닥에 무릎 꿇은 엄마를 내려다보다가 뒤에 조용히 서 있는 남자를 보고 결국 큰 소리로 울면서 엄마를 밀치고 뛰쳐나갔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정문이 쾅 닫히는 소리, 그리고 남은 건 차디찬 방 안에 메아리치는 지은의 울음뿐이었다. 준혁이 무릎을 꿇고 그녀를 안았다. 지은은 처음으로 그를 밀어냈다. 가, 제발 가. 다 끝났어. 준혁은 가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그녀를 안고 가슴을 때려도 울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안고 있었다. 창밖엔 또 비가 내렸다. 이번엔 더 이상 아무도 우산을 들어주지 않았다. 2층 집은 이렇게까지 차가웠던 적이 없었다. 수미는 사흘 동안 집에 오지 않았다. 전화는 꺼져 있고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오직 한 줄 문자만 남겼다. 친구 집에 있어. 찾지 마. 지혜은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했다. 소파에 웅크린 채 눈이 퉁퉁 부어 반지로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마치 사형 선고라도 받은 듯이.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지만 배달원 아니면 이웃뿐이었다. 수요일 밤 준혁이 대문 밖에 서 있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검은 외투, 손에는 직접 그린 파죽을 담은 봉투. 지혜은은 문을 열고 그를 한번 쳐다본 뒤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초대도 쫓아내지도 않았다. 그는 조용히 죽을 테이블에 놓고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무거운 침묵을 사이에 두고. 변명하려는 거 아니야. 밤을 새운 듯 쉰 목소리였다. 그냥 너 괜찮은지만 알고 싶었어. 지혜은은 허탈하게 웃었다. 맴아픈 웃음이었다. 괜찮아? 딸이 엄마가 애인하고 알몸으로 있는 걸 봤어. 아빠 돌아오기 직전에. 내가 어떻게 괜찮을 것 같아?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두 손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었다. 내가 다 책임질게. 수민이가 경찰에 신고하든 고소하든 뭐든 할게. 제발 너만, 너 자신을 더 괴롭히지 마. 지혜은은 그를 바라보며 또 눈물이 났다.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내가 다 망쳐놨는데. 준혁은 일어나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다. 너는 아무것도 망친 거 아니야. 너는 그냥 다시 살았을 뿐이야. 내가 이기적이었어. 내가 너를 끌어들였어. 그녀는 손을 뺐다.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준혁은 더 앉지 않았다. 그저 옆에 앉아서 울다 지칠 때까지 기다렸다. 휴지를 건네고 물을 따라주고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아이 다루듯 먹여주었다. 그날 밤 그는 머물지 않았다. 그녀가 소파에서 잠들 때까지 곁에 있다가 담요를 덮어주고 조용히 나갔다. 다음 날 아침 수민이 갑자기 돌아왔다. 문 앞에 서 있었다. 눈 아래 다크서클, 머리는 엉망, 작은 캐리어를 끌고 있었다. 지혜은이 달려가 안으려 하자 수민은 한 걸음 물러섰다. 옷 가지러 왔어. 아빠 올 때까지 기숙사에서 살 거야.
지혜은은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딸의 다리를 붙잡았다. 엄마, 잘못했어. 가지 마. 다 끊을게. 제발 엄마 버리지 마. 수미는 무릎 꿇은 엄마를 내려다보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쪼그려 앉아 엄마를 끌어안았다. 차가운 바닥에서 모녀는 같이 통곡했다. 엄마 진짜 싫어. 근데 더 미워할 수가 없어. 수미는 목이 메어 말했다. 왜 그랬어? 아빠 곧 오는데. 지혜은은 딸을 꼭 안았다. 남은 마지막 희망이라도 되는 듯이. 엄마, 너무 외로웠어. 외로워서 죽을 것 같았어.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어. 엄마, 잘못했어. 엄마 바보였어. 엄마는 엄마 자격 없어. 수미는 한참 말없이 있다가 속삭였다. 아빠한테는 안 말할게. 근데 엄마, 이제 그 사람 절대 만나지 마. 한 번도 안 돼. 지혜은은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딸 머리에 떨어졌다. 약속해, 맹세해. 그리고 사흘 뒤 정정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군복 차림, 배낭 메고 중동 햇빛에 검게 탄 얼굴. 그래도 미소는 예전과 똑같이 따뜻했다. 지혜은과 수미는 도착 게이트 앞에서 서로 꼭 끌어안고 있다가 그를 향해 뛰어갔다. 정우는 아내를 안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먼 길 떠나기 전처럼. 돌아왔어. 너무 보고 싶었어. 지혜은은 웃었다. 웃음이 굳어 있었다. 눈빛에서 뭔가를 알아챌까 두려웠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무거웠다. 수민이 억지로 밝은 이야기를 꺼냈고 정우는 사망 얘기를 했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수민이 방으로 올라가자 정우는 소파에서 아내를 끌어안고 속삭였다. 너 많이 말랐네. 무슨 일 있었지? 지혜은은 몸이 굳었다. 입을 다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나왔다. 여보, 미안해. 정우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고 나서 깊게 숨을 내쉬며 더 세게 안았다. 수민이가 다 말해줬어. 지혜은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알고 있었어? 알지. 목소리는 화난 게 아니라 그저 슬펐다. 그날 바로 전화해서 엄마가 다른 사람 생겼다고 했어. 짐작은 하고 있었어. 1년이나 집을 비웠으니 나도 성인은 아니니까. 지혜은은 얼어붙었다. 니도? 아니.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나 바람 피운 적 없어. 근데 내가 너를 방치했다는 건 알아. 네가 얼마나 외로웠을지도 알고. 내가 잘못해서 네가 다른 사람을 찾게 된 거라고 자책만 했어. 지혜은은 울면서 남편을 끌어안았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받을 자격 없어. 정우는 아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로 용서하는 거 아니야. 난 그냥 너를 여전히 사랑하니까 용서하는 거야. 이 가족이 지켜질 가치가 있으니까. 그는 아내 머리에 입 맞추며 속삭였다. 그 사람 잊어. 이제 나 어디 안 가. 후반 근무로 전환 신청할게. 엄마랑 너랑 계속 같이 있을게. 알았지? 지혜은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목이 메어 말이 안 나왔다. 그날 밤 1년 만에 같은 침대에 누웠다. 정우는 뒤에서 아내를 안았다. 섹스는 하지 않았다. 그저 꼭 안고 있었다. 지혜은은 남편 품에 안겨 베개를 눈물로 적셨다. 그녀는 자신이 영원히 잃어버린 조각이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돌아갈 가족이 아직 있다는 것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준혁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나를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제부터 나는 엄마이고 아내야. 행복해, 준혁아. 번호를 지우고 모든 대화를 지우고 사진도 다 지웠다. 비는 그쳤다. 겨울은 여전히 춥지만 부엌불은 다시 켜져 있었다. 그해 봄, 한정 가족은 오랜 계획대로 제주로 내려갔다. 렌터카는 노란 유채꽃이 만발한 해안도로를 달렸다. 수미는 조수석에서 신나게 사진을 찍고 정우는 운전하면서 왼손을 아내 허벅지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는 새로운 습관이 되었다. 지혜은은 창밖을 바라봤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햇살이 내려앉아 예전보다 더 생기로워 보였다. 허리 통증은 이제 없다. 새하얀 밤도 없다. 다만 가슴 한구석에 작은 흉터 하나, 가끔 약초 냄새를 맡거나 옛 발라드를 들을 때만 살짝 욱신거릴 뿐이다.
용두암 검은 바위 앞에 차를 세웠다. 수미는 깡충거리며 사진을 찍고 정우는 아내 손을 잡고 천천히 뒤따랐다. 후회해? 정우가 물었다.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지혜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히려 고마워. 뭘? 한 번이라도 다시 살아있었다는 걸 알려줘서. 그리고 결국 남기로 선택한 나 자신에게. 정우는 말없이 손만 더 꽉 잡았다. 그날 저녁 해변에서 해산물 구이를 먹었다. 수미는 아빠가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 엄마가 아빠 키 작다고 깠다는 옛날 얘기를 반복하며 깔깔거렸다. 지혜은은 웃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다.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진짜로 평온해졌다. 서울로 돌아오자 삶은 예전 궤도로 돌아갔지만 완전히 예전과는 달랐다. 정우는 완전히 책상 근무로 바뀌어 저녁이면 꼭 집에 왔고 직접 밥을 하고 주말이면 가족과 마트에 갔다. 수미는 엄마와 덜 싸웠고 어린 시절처럼 미역국 끓여달라 조찬했다. 지혜은은 복지센터에 다시 나갔지만 이제 선을 그었다. 오후 6시면 핸드폰을 끄고 주말은 온전히 가족에게. 초여름의 어니 수요일, 정기 건강검진 날. 준혁은 계약대로 여전히 왔다. 복도에서 둘은 3m 거리로 마주쳤다. 누구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많이 여유웠고 눈이 깊게 패였다. 그래도 어르신들께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한 선생님. 목소리는 담담하고 프로페셔널했다. 안녕하세요, 서 원장님. 그녀도 미소 지었다. 가볍고 멀게 서로 스쳐 지나갔다. 멈추지 않았다. 다시 보지도 않았다. 다만 스칠 때 준혁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스쳤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지혜은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계속 걸었다. 눈꼬리만 살짝 시큰거렸다. 그해 가을 서랍 깊숙이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마지막 장은 아직 하얗게 비어 있었다. 그녀는 펜을 들고 천천히 썼다. 예전에 나는 사랑이 불꽃처럼 타올라야 진짜라고 생각했다. 이제야 알았다. 어떤 불꽃은 얼어붙은 심장을 잠시만 데워주고 떠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남은 죄를 소중히 여길 줄 알게 해주는 것이라는 걸. 그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남자가 아니었다. 다만 52살에도 사랑받을 수 있고 설레일 수 있고 살아도 된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었다. 가장 낯설게 가까웠던 사람에게 고마워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남아준 남편에게 고마워요. 그리고 결국 가족을 잃지 않으면서도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나 자신에게 고마워요. 일기장을 덮어 가장 높은 선반에 올려놓았다. 마당엔 단풍이 지고 있었다. 부엌에서 정우가 큰 소리로 불렀다. 지혜은아, 밥 됐어. 내려와. 그녀는 밝게 대답했다. 지금 내려갈게. 작업실 불을 끄고 계단을 내려왔다. 부엌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고 미역국 냄새가 퍼지고 식탁에서 남편과 딸의 웃음소리가 울렸다. 지혜은은 미소 지으며 그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겨울은 진짜로 지나갔다.